개별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분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결정하여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도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알려준 바에 따라서 정비 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26조 1항 1호나 27조 1항 1호처럼 천재지변 이것만 체크하면 될 거예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정비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정할 수 기본계획 없이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나오면 특히나 정비법에서는 천재지변 나왔다는 예외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 다 있다. 천재지변 나오면 천재지변 26조나 27조 있는데 조문은 외울 필요 없고요. 시험에서 그냥 알려줄 거니까 26조 1항 1호나 27조 1항 1호에서 천재지변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 조금이다 보겠지만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조합. 그런데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성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었는데 조합이 사업할 때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조합이 하지 않고 시장 군성이 대신 해줄 수도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으면은 언제나 정비법에서 예외에서 이렇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318페이지 맨 위에 있죠?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 뭐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할 때요? 천재지변이나 또 이제 관련법에 따른 건축물 시설물의 사용 금지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 동그라미 2번에서 이게 참 법조문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위반할 수 있다. 이거 뭐 읽긴 읽지만 기억은 안 하겠습니다. 이걸 뭐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고. 동그라미 3번 바로 볼게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위반을 할 수 있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는 같은 사람이죠? 같다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뭐 시장 군수하면서 군수에다가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여기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런 말 안 썼어요. 그냥 여기 광역시 군수는 구청장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천에도 옹진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냥 구청장하고 같죠. 자.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게 이제 정비계획 위반 대상적. 조금 전에 이 일반적인 기준을 우리 법에서 정해졌지만 대통령령의 표에 보면 그거 보세요. 시커먼 개미떼처럼 일개미떼처럼 있는데 이게 이제 개선사업 후보 대상지역, 재개발 후보 대상지역, 재건축 후보 대상지역이에요. 저는 재건축 후보 대상지역만 강의를 하는데 주관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대상지역을 한번 냈어요. 그건 이제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의해 가지고 찾는 거고 그건 뭐 문으로 맞추는 거고 맞출 수 있고 안 맞출 수 있고 맞췄다고 해서 똑똑한 것도 아니고 못 맞췄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은 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나온 것도 또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나오는 거지 또 나올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재건축 후보 대상 지역은 제가 요약집 할 때 제가 정리한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답답하기만 하니까.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정비 계획의 내용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한번 읽어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5번 같은 용건, 용이 이런 거 있을 것이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있을 거고 아까 8번처럼 뭐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이냐 세입자 주거대책이냐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서. 그리고 여기 쭉 나왔고 12번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 있거든요. 대통령령에 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 이거까지 막 들어가요. 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한다 이거예요. 틀리게 하려면 부령이 있는 걸 내거나 대통령령이 있는 이상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 위반 제한 이제 이런 거 강의한 걸 틀리지 말도록 하시는.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1호 보면은 1호는 참고사항이죠.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지 시험에서 이건 뭐 시험에서 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가 있다 그랬죠?
아까 칠판에다 그냥 참고삼아 정비법을 이야기한 순서로 한 거지 시험에서 꼭 기억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위반 시기가 됐는데도 정비계획을 위반하지 않거나 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때는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근데 후문은 뭐 볼 거 없고요. 이런 경우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위반 제한할 때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3분의 2 이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처리가 정하는 비율 하는 것을 일수란 때인가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기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찾지 못하는 건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5번에 보시면 5호에 아래표 아니에요. 위에 표예요. 위에 표. 책 넘어가자고 하기 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위에 표 5호에 보시면 6호네요. 6호.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할 수 있다고 했죠? 변경을 위한 제한하는 거 위반 제한 321페이지 6호에 위에 있는 6호. 자, 변경 제한할 때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3분의 2. 그것만 하나 봐주시고 다른 것들은 참고사항 어떻게 위반 제한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뭐 2호 같은 게 한번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뭐 기억하는 건 거의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런 것들 이제. 그리고 이제 위반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을 한번 설명을 줬었는데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323페이지, 다음 페이지 올게요. 322페이지. 맨 위에, 자,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반적으로 서면 통지는 잘 안 하고 공고를 하거든요. 근데 서면 통지는 상대방이 딱 한정적일 때. 대상자가 제한적일 때는 서면 통지할 수 있겠죠.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서면 통보할 수 있죠. 정비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얼마 이상 공람시켜요. 아까 30 이상 공람시켜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리얼 지방의 의견 드려야 되죠. 여기도 정이 많아서 30일 아니고 60일 그렇죠. 시민은 만바 되겠고 출항도 되고 협의가 있네 없네 신경 쓸 거 없고 다음 페이지 항목의 4번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때 관련서로 열람시키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됩니다. 국장 보고. 그러니까 정비법에는 특이한 절차 국장보고제도 있다는 건 4번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정비구역은 무엇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요? 지구단위계획고요. 정비계획은 무엇으로 봐요?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된 것으로 봅니다. 거꾸로 그 역으로 양괄호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데 결정 고시가 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아까 정비계획에 굉장히 많은 양들이 있었죠. 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더라. 이러면은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거꾸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이것도 뭐 숫자이기 때문에 요약집에서 할까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먹더라도. 정비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는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좀 공적인 성격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건설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이 정비계획에서 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건축해라. 임대주택을 어느 만큼 건축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어요. 그럼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 사업시행 계획은 정비계획이 부합해야 되거든요. 여기 사업시행 계획에도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몇 세대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몇 세대 하겠습니다. 이거 반영해야 돼요, 당연히. 그게 이제 강제되는 게 있는데, 그게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를 100분의 90까지 이렇게 강제할 수 있고, 그리고 임대주택은 100분의 30까지 강제할 수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국민주택은 100분의 80까지, 임대주택은 100분의 15까지.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를 100분의 60까지. 임대주택은 강제 못합니다. 이건 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강제는 못해요. 임대주택은 그걸 임대해서 누군가를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살 집 구한 건데 또 임대주택 관리도 못할 거고 여기는 강제 못해요.
국민주택 규모는 90, 80, 60 그래요. 90, 80, 60. 임대주택은 30, 15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요, 좀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한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시장 군수득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개선 사업은 얘네들은 조합이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하면 그만인데 임대주택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 그죠? 이건 시장군수가 관리하면 돼요. 시장군수 사업했으니까. 아니면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해서. 근데 여기 임대주택은 조합이 했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또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임대주택을 이제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제 당신들이 인수해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해라. 우리는 관리 못하니 네가 인수해가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제도는 그 절차는 제가 우리 기본설 안 하고 유학집에서 도시활법에서의 인수제도, 주택법의 정비법 인수제도, 주택법의 인수제도가 있는데 그걸 비교하는 데서 한 페이지에 다 정리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32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얼마 이하? 국민 규모를 100분의 90. 재개발 사업은 얼마 이하? 100분의 80. 재건축은 100분의 60.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은 개선 사업은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이제 국장이 고시라면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정비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사업 시행자가 그걸 건축해야 돼요. 재개발 사업은 100분의 15. 100분의 15는 찾기가 어렵네. 325페이지에 맨 위에 100분의 80 있고 거기서 4줄 들어가면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제 국장이 강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은 325페이지죠. 3번에 100분의 60 있고 거기는 이제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100분의 90, 100분의 30은 324페이지에 있고 100분의 80과 100분의 15는 3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 있고 다음에 326페이지 안전진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 제도가 없는데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제도가 있습니다. 이 주택이 공동주택이 노후불량일 때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후불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요구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막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재건축한 정비계획 입안을 하기 전에 이 입안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안전진단 실시해서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정비계획, 재건축에 관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입안권자 실시. 자, 입안권자는 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 안전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겠죠. 의뢰하는데 이렇게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결과 여기서 이제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진단과 그리고 주변의 주거환경 기타 기반시설 같은 거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재건축을 할지 말지를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게 특광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합니다. 그럼 이 특광도지사와 별별은 제출할 곳이 없죠. 자기가 이제 여기 광역자치단장이니까 그래서 특광도지사와 별별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아까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 실시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 송부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출했어요. 특광도지사와 이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 뭐 다시 줄여서 시도지사 할 수 있죠. 시도지사는 얘가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요. 검토, 의뢰. 다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왜냐하면 안전진단 결과가 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뭐 조합, 토지 등 소유자의 어떤 무슨 작업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심스러우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검토 의뢰할 수 있고. 그래 검토 의뢰한 결과 여기에 신빙성이 의심이 가고 재건축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이래 한다면 이제 특광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정비계 위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정비계 거기 재건축 정비 사업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조치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별별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이 결과 검토 의뢰한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안전이나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했던 것이 여기서 이제 번복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시도의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장이 이제 요청하게 되면 또 시도의사는 국장에게 이렇게 제출해야 되겠죠. 제출합니다. 그럼 제출하면 국장도 역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안전 전문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할 것을 여기 시도의사에게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시 이제 검토 요청. 그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 요청에 따라서 검토를 의뢰했어요. 다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그 결과 보고서 제출하면 국장이 또 아까 말한 그런 조치 요청을 이제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절차가. 자, 다시 정리하면요.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했어요. 그 중에서 제출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해요? 국장한테 합니까? 특광도지사한테 합니까? 특광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광도지사를 비롯한 별별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얘네들이 검토를 의뢰하든 말든 간에 국장이 필요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 보도 이렇게 제출한 것을 다시 국장이 나한테 제출해달라 요청할 수 있고, 이건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인 절차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그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지만 그 중에서 좀 동네 사업 지구단위 계획하고도 같이 막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유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에서 간섭할 일이 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반권자에게 아까 우리가 위반할 수 있었는데요. 위반 제한할 수 있었죠. 위반 제한하죠. 재건축 위반 제한하려면 당연히 재건축에 관한 위반을 하려고 그러면 안전진단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안전진단 요청. 우리 토지 소유자, 토지동 소유자가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안전진단 요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재건축이 한정돼 있죠. 안전진단은 재건축에서 나중에 재건축이 통과되어서 거기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누구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렇죠? 그 사람들만 재건축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10분의 1이라는 것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을 틀리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이제 그게 숫자가 다른 게 안 보이면 여기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혹시 나올 수 있어요. 거의 10분의 1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거 10분의 1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 정신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이따 몇 분을 쉬어요? 10분을 쉬죠. 그러니까 안전진단 10분의 1이에요. 안전 10분의 1. 정신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10분을 쉬는데 별로 안전한 것 같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는. 앞으로 이제 시험 끝나면 안전해질 거예요. 이제 합격을 해서 안전해야죠. 지금 좀 고생을 해야 되고. 자, 안전진단 몇 분의 몇? 10분의 1. 1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그러면 이거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위반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는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법에 있었는데, 시장 군수 등을 위반권자로 바꾸면서 그걸 빼먹었어요. 법을 만든 사람이. 걔는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상식적으로 얘가 되는 건데, 시험에 안 나와요. 얘가 된다. 법이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근데, 자, 시도의사가 검토를 의뢰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검토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시도의사. 근데 이거를 얘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제. 자, 시도의사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그 검토 비용은 위반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리고 국장 요청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요청한 국장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 사람이 내는 건데 주체가 되는 건데 쫄르면은 얘한테 부담시킬 수 있고 2차 가면 2차네 3차 가면 3차 가자고 한 사람이 내야 된다 그랬어요. 시도의사가 지금 2차 가자고 했잖아요. 누가 내야 돼요? 시도의사. 3차 가자고 했어요. 누가 내야 돼요?
3차 가져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엊그저께도 갑자기 그 우리 친한 모임에 그 후배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면은 그게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연세도 많이 드시고 막 이렇게 슬픔에 잡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침울해 있고 안 그러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상가집에서 저녁 먹고 이제 나가서 한잔 하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제가 가자고 했으니까 제가 내야죠. 이제 내려고 했더니 후배 변호사 같이 사무실인데 사무실로 가자고 극구 우기더니, 편의점에서 비싼데 뭐하러 밖에서 먹냐고. 요즘 변호사들이 힘든가 봐요. 가지고 편의점에 사가지고 그때 그걸 자기가 억지로 계산해서 그냥 제가 가자고 했지만, 가자고 했는데 지가 낸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내려고 했는데, 제가 가자고 하면 지가 내야. 가자고 했는데 안 내면 나중에 이제 좀 찍히죠. 이제 조금 이 절차만 알면 지금 읽는 것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326페이지 맨 위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위반을 위해서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맞는 말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1. 정비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10분의 1 이상의 돈을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근데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는 정비 예정구역 없이 정비사업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번처럼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거고, 3번처럼 일정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경우에 정비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하는데, 앞에 있는 말들은 틀리게 안 내요. 틀리게 돼도 그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것만 보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제 유학집은 다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 2가지 정도나 아마 하나만 하거나 2가지 정도 할 겁니다. 자,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먼저 바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에도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전에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 이 건축물은 너무나도 단단해요. 그럴 때는 안전진단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안전진단 대상은 지금 재건축 사업은 본래 주택단지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택단지 아닌 것도 포함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얘는 덤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 안 돼요. 거기는 이 밖에 있는 곳에 창고 축사 같은 것들은 아무리 쌩쌩해도 그건 안전진단 대상 아니에요. 어디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을 한 이유는 주택단지에는 주택도 있지만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있어요. 상가 건물이라든가 역시 부대시설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택만 대상이다. 그래도 틀린 말이에요. 정비구역의 건축물이다. 그래도 틀려요. 정비구역은 주택단지보다 더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주의할 게. 근데 뒤에는 건축물을 틀리게는 안 해요.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동주택만 대상이다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제 또 공부를 좀 계속 하다 보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뭔가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건데, 혹시 정비구역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틀렸다는 거.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거예요. 정비구역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가 대상이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주택단지의 건축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예외가 있고, 그거 하나 주택단지라고 기억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예외 있는 거, 예외. 천재지변 하면 예외 있다고 했죠?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건축물이,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이 붕괴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위반권자가 인정했대요. 미리 보니까 이거
이 건축물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사용 금지 인정했으면 그것도 안전이다 할 필요 없잖아요. 노후 불량이라고 평가해도 문제 안 되겠죠? 또 제가 이제 유학집에 사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재건축에서는 이렇게 아파트나 연립이 3개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일 때 재건축 사업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대통령의 별표에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이면 재건축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안전진단 실시했는데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2개가 전부 노후 불량이에요. 그럼 얘를 포함해도 3분의 2가 이미 충족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다 노후 불량 아니어도 재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노후 불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택단지 여기 이처럼 뭐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해서 그 구역에 포함된 건축물 같은 것들도 역시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 진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전제지변으로 붕괴된 경우, 2번 사용 금지가 필요한 경우, 3번 충족한 경우, 4번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리고 이제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 등급이 A, B, C, D, E 등급까지 있어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등급에, 거기에서 그 관련법에 따라 D나 E 등급을 받은 건축물.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사용을 하면은 곤란하다는 그런 건축물이거든요. D는 이제 미흡한 거, 사용하면 안 되겠다. 불량은 이제 사용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E는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나 E 등급인 건. 다음 페이지 양과로 328페이지 이제 절차 또 좀 보겠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하는 말 있죠? 파란색 번호 2번. 이반권자는 별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시장 군수구청장 이반권자는 이반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특광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것, 이걸 다시 제출하라는 거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별별이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안전진단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검토 의뢰하는 거. 그래서 시도지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출은 특광도지사, 검토 의뢰는 시도지사, 이 주어를 바꾸진 않으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국장으로 바꾸는 수 있어요.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누구한테? 특광도지사 제출합니다. 자,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국장은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검토 비용은 검토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검토를 요청한 국장이 부담해야 된다. 비용 부담.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가지고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가 연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처음부터 그냥 뭐 순서에 따라 막연하게 읽지 말고 비용 부담하는 거. 자, 검토를 안전진단 실시 요청했어요.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우리들 10분의 1. 그리고 이제 특광도지사가 2차 가자고 했어요. 검토 의뢰하면 시도지사, 그리고 국장이 검토를 요청했으면 국장 비용 부담.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절차가 좀 떠오를 수 있겠고. 다음에 3번 정비구역의 분할과 통합, 결합. 우리 공법에서 다 분할할 수 있죠. 다 통합할 수 있죠.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정비구역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너무 규모가 클 때 분할 사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다. 연접은 붙어있다는 말이고요. 이웃하고 있는 것. 떨어지는 것을 결합할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것.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다. 분할, 결합 다 된다. 그것에 이제 또 비슷한 성격이 통합, 붙어있는, 같이 있는 정비구역을 연달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이라면 다 나왔단 말이고 통합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글자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아주 이런 데서도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쉬운데 이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서로 연접한 것을 어떻게 해요? 통합. 연통. 옛날에 연통이 있었는데 연통 못 봤죠, 여러분들 요즘에? 연통 지금도 알아요? 있습니까? 가끔가. 연탄 떼는데 연통이 있죠?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정비구역 해제를 보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절차를 좀 공부해야 되니까 절차를 보고 정비구역 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있다 그랬는데 사업 시행자 전에 시행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 여기 주관경 개선사업, 주관경 개선사업은 23조 1항 1호, 2호, 3호, 4호, 그리고 이것을 혼용할 수 있어요. 혼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환지와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여기에 있는 이 주택을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설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것. 이게 이제 그래서 분양 신청 받고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시공하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환지하면 안 되죠, 환지. 주택단지 환지할 필요도 없는 거고, 환지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했는데 토지의 효용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뭐 형질 변경도 하고 교환 분합도 하고 하는 것이 그 환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지로서의, 대지로서의 그런 충분한 가치는 다 이미 다 다져져 있어요. 그 환지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했죠? 여기는 뭐 땅 몇 평 갖겠어요? 15평이나 뭐 될까 말까인데 받아봐야. 그래서 환지는 여기 없습니다. 결국 주택을 다시 주택 공급받는 거, 부수적으로 부대시설, 복리설을 같이 이제 설치해서 그걸 분양하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재건축 사업도 전에 이제 그 재건축을 하기만 하면은 사업 성과가 좋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 보완책으로 나왔어요. 재건축 자금을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이 주거지역에 막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 안 돼요, 오피스텔. 2종 일반 주거 안 돼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됩니다, 오피스텔은.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서 지금 그 토지를 이용하는 그 효율성, 합리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환지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뭐도 할 수 있다?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이 환지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한 거 갖다 응용해서 쓰라고 법에 돼 있어요. 이제 도시개발 공부한 그 절차에 따라서 환지를 통해서 토지를 서로 교환, 분합하는 거 있을 수가 있다. 환지.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확정되고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해주는 그런 방식을 할 수도 있고, 자, 여기는 환지와 관리처분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이 제일 복잡한데요. 1호, 이것은요, 정비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는 이건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해준다,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군수 등이. 이 시장 군수 등은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을 입안권자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시장 군수 등 그래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족한 것을 확충을 해줘요. 그리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1호 방식. 그리고 2호 방식은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저기에 정비 주관경 개선사업 구역에는 토지와 건축물, 기타 보상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권을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 등 주택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법인데 그 후단에는 대지 조성은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되는데 그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 정비 기반설만 설치해 주는 거. 또 하나 뭐예요? 토지 등을 수용해서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서 여기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아파트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환지만 해도 여기는 토지가 지금 굉장히 반듯하게 정리도 안 돼 있고 윗집 아랫집 간에 고주차도 굉장히 심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을 환지만 하는 방식 있을 수 있고 수용을 해가면 뺏긴다는 의식이 강하니까 이거 반발 가능성이 그러니까 거부감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수용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서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여기 분양 시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있는데 아무튼 겉보기에는 수용이나 관리처분은 겉보기에는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건 거의 똑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내용만 수용 방식, 하나는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정비 기반설만 설치한다 하는 것은 또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제일 적게 미치죠. 그죠? 우리 집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집은 내가 알아서 고치는 거고 수도만 잘 나오게 놀이터만 좀 크게 맞추는 거니까 1호 방식의 경우에는 이게 제일 우리 그 토지 등 소유자 권리가 영향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1호 방식, 나중에 이제 제가 1호, 2호, 3호, 4호 쓴 것이 정수환관, 이걸 스스로 계량 방식, 현지 계량 방식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책들에는 이거 스스로 계량, 전지 계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오면 오히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다 나오거나 지문에 너무 길면 23조 1항 1호 방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법조문이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항상 하는 거니까 이건 자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호 방식이 뭐예요? 정비 기반설. 도로 상하수도 놓아주면 집은 내가 알아서 고치는 것. 이게 뭐예요? 1호 방식. 이것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안 받아도 돼요. 1호 방식. 근데 2호 방식, 3호 방식, 4호 방식 이것은 동의 받아야 돼요.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은 우리 집이 일단 철거되는 거죠. 그죠? 내가 오고 갈 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의 받아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수용 방식, 2호 방식, 수용 방식 이렇게 또 안 나와요. 시험에서 이제 수용이라고 하긴 하지만 2호 방식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좀 복잡한데 동의 요건까지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공부한 것만큼 중요한 게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하는 거. 또 세입자는 나중에 분양 신청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주거권만 보장을 해주면 되겠죠. 인근 지역에 또는 그 구역에 임대택이 충분해서 세입자에 대한 그러한 주거권이 보장된다 이럴 때는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건 이제.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약간 있고요. 깊이 들어간다. 거기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세입자 동의 받는 건 무슨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2호 방식, 수용 방식. 저기 어디 갔어? 이거 샀었나? 정수환관 그랬거든요.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는 재개발이었는데 밑에다 그러니까. 정수환관 요거 시옷이니까 세입자 시옷하고 세입자 동의는 얘만 만다. 얘만 2호 방식. 그리고 2, 3, 4, 5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이상 동의 받아요. 근데 숫자 까먹어도 천재지변 발생하면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이 1호 방식은 시장 군수등이 합니다. 시장 군수등이. 근데 2, 3, 4, 5는 시장 군수등이 해도 되고 토지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해도 되고요. 50초를 사업시행자로 정해도 돼요. 50초는 뭔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시장 군수나 토지택공사 등이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 근데 50초는 공공사업시행자 취급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50초까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요. 나와도 걔는 답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택공사나 그 50초하고 주택건설업자라든가 우리 주택법에 등록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건 안 해요. 제가 강의할 때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말만 하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등등이 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등등. 이 등은 뭐예요? 시장군수 등, 이건 주택공사 등, 토지택공사 등,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비기반시설만 설치한다는 것은 시장군수 갈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토지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할 때는 동의를 과반수 동의 받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공부해도 너무 양이 많으니까 걔도 제가 생략할 겁니다. 이제 강의할 때만 언급만 하고 제가 이제 교재에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시험장에 간다 할 때 거기까지 정리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환지라든가 관리처분 방식, 그리고 얘는 무슨 방식이 있어요? 관리처분 방식이 있다. 얘는 등등이 하는 공공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공공시행 한다는 걸 여러분들 두고서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근데 여기는 누가 해야 돼요? 이건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조합을. 여기도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해도 되고, 필요할 때는 전부환지 방식일 때는 조합을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권리관계가, 여기는 그 도시개발 사업보다 여기는 그 구성원이 훨씬 많고요. 권리관계도 복잡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한다. 근데 재개발 사업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상업적이나 공업적에 할 수 있다고 했죠? 상업적, 공업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대지가 이렇게 공장이 몇 개가 있는데 대지가 이렇게 삐뚤삐뚤 돼 있어요. 그 좀 외곽 지역에서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필지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게 그대로 쓰는 것보다 얘를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하면 낫겠죠. 이게 뭐예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것 때문에 환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전체가 환지가 아니고 여기 이 부분에서 환지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환지할 수 있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환지만 그냥 하지 말고 하는 김에 여기다가 뭐 큰 건축물 공장하니까 좀 얘가 좀 어색해졌는데 상업적이면 더 쉬울 텐데 뭐 상가 건물 같은 거 큰 상가 건물 짓고 여기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주상복합 아파트 해가지고 서로 나눠갖고 남는 것들은 일반 분양하고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환지도 있을 수가 있고 관리처분 방식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처럼 공장이라든가 커다란 상가 건물 같은 거 3개, 4개 이런 것이 합해서 재개발 사업할 수도 있거든요. 구성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죠? 그럴 때는 자기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20명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더라. 여기는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구성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제 상업적, 공업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연결 안 해도요. 자,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사업을 맡겼더니 우리들이 혼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공동으로. 그래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시장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나 아니면 신탁업자 또는 얘네 경우에는 뭐 한국감정원 얘네들하고도 공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조합은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시장군수나 토지택공사 등과 이제 공동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셔도 되겠고요. 자, 기본은 조합. 그리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을 하려면 이제 과반수 동의는 있어야 돼요. 과반수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구성원. 여기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공시행 등등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얘도 지금 공공시행 하는 게 아닌데 얘네들을 공공시행할 수도 있어요. 무슨 지변이 발생했어요? 천재지변이 발생해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조합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빨리 재건축, 재개발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주민 될 수는 없잖아요. 떠돌 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공공시행할 수 있어요. 규모가 클 때 공공시행할 수도 있어요.
무슨 도시군계획 사업과 병행해서 한다라든가 순환 개발 방식으로 할 때는 규모가 보통 크겠어요, 작겠어요? 보통 크겠죠? 순환 개발 방식에 따라 사업을 한다라든가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줄 안 그어도 돼요. 또 우리 시험에서 뭐 숫자를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이해는 자꾸 공부하면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실력 늘려나가고 뭐 국공유지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때 공공시행 여기 등등 사업 시행이 찬성할 때 또 3분의 1 이상이 공공시행을 요청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숫자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어쩔 수 없이 숫자 체크해야 돼요. 과반수 3분의 2.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도 이게 정비계획에서는 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있어요. 2020년 5월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하는 예정 시기가 있는데 예정 시기가 있는데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에 착수를 안 하더라. 그럴 때는 이제 공공시행 뺏어가 버렸었어요. 몇 년 동안 사업 시행 안 했어요? 2년 동안 사업 시행을 안 했을 때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공공시행 할 수도 있고 뭐 숫자를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숫자 정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정개발자라는 게 있어요. 지정개발자 요거는 이제 시장군수나 공사가 사업을 한다고 친다면 여기 이제 시장군수나 공사가 아니고 여기 토지 등 소유자, 민간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 얘네들한테 이제 사업 시행권을 넘겨줘 버려요. 여기서 아까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요? 재개발해서 2년. 여기도 2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뭐가 발생했어요? 천재지변. 그리고 이게 이 두 가지는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조합 설립하려면 일정 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그 요건에 해당되는 자들이 얘는 신탁업자 사업시행자로 좀 정해주세요.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 우리 재산을 일단 걔한테 신탁 넘길 테니 얘한테 사업권을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있는데 그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뭐가 발생했어요? 천재지변. 몇 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여기도 뭐가 발생했어요? 천재지변. 몇 년? 2년. 요거 이제 공통이니까 할게요. 공통이니까. 공공시행 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 맡겨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공시행은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공시행과 뭐가 있어요? 지정개발자. 오히려 요것도 이제 좀 하겠는데, 여기는 이제 공통이니까 하겠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나 법인, 신탁업자를 공공시행, 지정개발자로 지정하려면 얘가 또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좀 원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요건 좀 보겠고, 먼저 이제 사업 대행자가 있어요. 대행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대행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주택 건설이라든가 시공 분양 업무 같은 것들을 주택 건설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도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신분. 여기는 시행자가 바뀌는 거고 요거는 대행. 그냥 신분만 시키는 거예요. 네,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이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런데 사업 시행계, 관리처분계,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요. 여기 정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때는 3분의 2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근데 3분의 2 동의 받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반수도 쉽지가 않은데 동의 받으려면.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분란이 일으켜가지고 이웃 간의 다툼 때문에 사업을 막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비용이, 사회적 비용과 이 사람들 개인적인 비용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군수 등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대행자. 사업이 분쟁적으로 진행이 안 될 때. 그럼 이제 대행자가 이제 뭐 시공자하고 뭐 계약도 하고 공사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건축해서 구성원들이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대행자죠. 대행자가 뭐 제일 내용 간단한데 나중에 여기서 제가 기억해야 될 단어 뭐가 있는가 그거 할게요. 다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본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등해요. 얘는 개선 사업이니까 도시 저속 주민이 자기가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누가 해야 돼요? 시장군수 등 공사 등이 해요. 공동개발은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은 누가 해요? 조합이 해요. 조합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누가 해요? 조합이 해야 돼요. 근데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규약을 작성해서 자기들끼리 동업계약 체결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아까 공장 3개 같은 거. 무슨 사업이니까? 재개발이 아니고 무슨 사업? 재건축이 아니고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 몇 명 미만할 때? 20명 미만할 때. 제가 일순할 때는 꼭 동대구
대구에서 뭐 고속버스 터미널 가지고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 터미널 뭐 3개 연합해서 도시개발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고 토지동 소유자가 할 수 있고. 자,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해야 돼요? 조합. 물론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시장군수나 토지택공사 등과 같이 해서 이득은 좀 적지만 그래도 위험을 좀 줄이자 할 수 있죠. 과반수동에 했으면 공동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시행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이걸 조합에게 맡기면 이게 느려지거든요. 그죠?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가 물론 가장 그 인간의 인격이 적합하지만 그 헌법학계에서 독재가 훨씬 더 뭐 효율성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단독으로 결정해서 의사 어떤 무슨 취합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막 밀어붙이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게 되면 더 빠를 수 있잖아. 공공시행 하게 되면 얘네들이 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몇 년 동안 사업 착수 안 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일정 수가 요구하면 공공시행 해도 되잖아요. 그죠? 과반수라든가 3분의 2 하는 경우 있겠고. 다음에 이제 또 무슨 공공시행 하는 게 아니고 지정개발자. 이건 공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동 소유자라든가 하는 거니까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다. 지정개발자 지정도 요건은 뭐 이제 천재지변 발생하거나 2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하나 더 있지만 그건 보지 말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요건 공부를 해야 되겠고 좀 이따 이제 숫자 외워야 되겠고. 대행은 시행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대행자가 심부름만. 그래 본래 심부름 하는 사람은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자기 이름을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여기서는 이 대행자 이름으로 해요. 대행자 이름으로. 돈은 누가 내요? 대행자가 내요? 시행자가 내요? 시행자. 모든 사업의 부담 비용은 사업 주체, 시행자,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의 부담과 대행자의 이름으로 시행자의 계산과 대행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을 시켜요. 근데 이제 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들으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 대행제도까지가 있다 하는 거 이제. 이게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뭐 몇 번이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정리를 좀 어렵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안되면 칠판에 써놓은 거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 한번 했고 자 지정개발자 하면 여기서 토지등 소유자와 여기 토지등 소유자 같은 말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19명 있다면 19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이 말이고 여기 토지등 소유자는 우리 법에 여기에 있는 여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에게 토지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A라는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말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그 지역의 땅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고 신망이 두터워서 다른 토지등 소유자가 저 사람 지정개발자로 정해서 사업해도 좋다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사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에.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는 50%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추천을 받아야 돼요? 50% 이상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또 도망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얘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비용 같은 거 사업비 같은 거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그죠? 정비 사업비에 20%를 예치를 해야 돼요, 얘는. 그래서 그 20%라는 숫자를, 그 숫자를 물어볼 거고,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지정개발자의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에 20% 정비사업비를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안 읽어도 시험장에서 그것이 떠오르실 거예요. 정비사업비 예치해야 된다. 근데 민간합동법인이라든가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예치 안 해도 돼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충분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간합동법인도 50% 이상 추천은 받아야 됩니다. 토지등 소유자. 신탁업자는 토지를 3분의 이상 신탁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이상. 요건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들 정비 해제를 보려면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됐는데 그 조합 설립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10분 쉬었다가 정비 해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합을 한번 설립해 보겠습니다. 조합이 사업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는데 아닌 것들도 물어 시험에서 예외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면요.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 5명 이상이 나타나야 돼요. 몇 명?
5명이 당이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일단 받고요. 과반수 동의.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그냥 다른 말 없으면 앞에가 시장 군수 등입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근데 왜 괄호 해놨어요?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준공인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괄호한 거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합을 법인으로 하고 있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성립하죠? 네, 인가를 받고 인가 후에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럼 이제 조합원이 있고 거기 이제 조합총회가 있고 대의원회를 또 들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는 다 조합원인데 재건축은 누구만 조합원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예요.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 이제 함축되어 있어요. 누구만 돼요? 동의한 사람만 돼요.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럼 이제 조합설 인가할 때 이게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재개발 정비 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일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전체의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땅 가진 사람들만 잔뜩 찬성했고 큰 땅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가 절반이다,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뭐니까 조합을 설립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재건축의 경우에는 저 빨간색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거죠? 주택단지 밖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수야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그곳에 이 동의한 사람들이 토지 면적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재건축 노란색은 어디예요? 주택단지죠? 주택단지에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뒤에는 다 토지 면적인데 이 앞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고 여기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고 여기는 구분 소유자예요. 앞에 있는 말들은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여기는 머리 쓰고 이 뒤는 뭐예요? 토지 면적.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그것도 기억 안 해도 숫자 구조만 잘 가지고 가면 시험장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뒤바뀌어서 안 되니까 그렇게 뒤바뀌게 되면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뭐 실력이 있든 없건 간에 찾기가 곤란하니까요. 자, 앞에는 그냥 4분의 3, 뒤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는 4분의 3이니까 다 그냥 통일해서 앞에는 어디야? 4분의 3. 그리고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게 주택단지 밖입니까? 안쪽입니까? 밖에 주택단지 아닌 곳.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겠네. 자, 주택단지 외의 곳. 이거 주택단지. 그리고 각동 구분자 과반수 동의도 필요해요. 각동 구분수야 과반수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기 세개동이 있다고 하면 저기서 찬성한 사람이 1동, 2동은 100% 찬성이고 나머지 3동에서 한 뭐 30% 찬성해도 4분의 3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에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을 포함해서 재건축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을 과반수를 찬성한 것이 전체에서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3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특정 동이 세대수가 5세대밖에 안 되는데 얘네가 과반수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 한 명 가지고 뭐 2명이나 3명에 따라 가지고 전체 사업이 무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의 과반수는 필요 없어요. 동이 5회의할 때는 과반수 필요 없어요. 자, 나중에 하더라도 자 4분의 3, 4분의 3. 그래서 1, 2, 3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자, 정리하면 조합설 인가 요건은 어때요? 1, 2, 3. 토지 또는 건축물 수야 지상권자 얼마 이상?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또는 건축물 수야 얼마?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1.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앞에 있는 말 앞으로 이제 제가 구별 안 할게요. 구별하면 여러분 헷갈려요. 그냥. 머릿수 4분의 3. 뒤 토지 면적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주택단지 밖이라는 것만 주의하고요. 이 동의 받아야 돼요. 많이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설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뭐야? 등기야 성립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5명이 이게 추진위원회예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고 이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고 이 추진위원회가 아까 얼마 동의 받았죠 지금? 과반수 동의 받았죠? 이제 여기 찬성한 사람은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것으로 봐요. 그래 되겠죠? 추진위원회 그 사람 추진위원회 구성에 왜 동의했겠어요? 나중에 조합 설립해서 우리 사업합시다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의한 사람은 이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사람은 의견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전까지 해야 돼요. 조합 설립가 신청 전까지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전까지인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이제 정비 사업에서는 여기서 조합 설립에 인가에 동의를 딱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4분의 3이 충족해가지고 사업 이제 앞으로 그 절차를 진행할 건데 이 사람이 조합 설립가 신청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창립총회도 개최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시화법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많이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신청하기 바로 전날 나 반대합니다 해가지고 그 한 명 때문에 5,000세대가 사업이 무산돼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30일 이내만 처리할 수 있어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언제 가면 처리할 수 있어요? 30일 전까지. 그것도 창립총회가 개최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처리 못해요. 창립총회 개최하면. 물론 이 사람들 내 권리를 부당하게 너무 많이 침탈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 이럴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 원칙. 자, 원래는 우리가 무슨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야 돼요? 무슨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해야 되겠죠? 전까지. 근데 얘는 그보다 더 짧아요. 며칠? 30일이네. 그것도 뭐가 진행되면, 개최되면 창립총회. 이제 여기 이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거든요. 거기서 정관도 확정하고 임원도 선임하고 막 해요. 창립총회에서. 그럼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이미 진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창립총회 개최해서 그 정관도 확정해서 그 정관 등을 첨부해서 조합 설립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가 신청 전까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창립총회 개최하면 안 돼요. 30일 도과해도 안 돼요. 두 가지 일단 요거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 동의한 사람은 전까지인데 그건 좀 구조적으로 조금 무슨 관계인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얘만 볼게요. 자, 다른 것들 언제까지? 전까지. 여기는 30일이네. 여기 동의한 사람. 그리고 뭐 하기 전까지? 창립총회 개최하기 전까지.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안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하는 진행 절차까지 안 봤고요. 10분 쉬었다가 이 내용 확인하고 해제 또 보겠습니다.